네, 안녕하세요. 관세사 1차 무역영어를 담당하는 최다희 관세사입니다. 네, 오늘은 첫 수업인데요. 첫 수업만큼은 이제 필기할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괄적으로 무역영어의 계약의 이행, 계약의 성립, 이행, 그 다음 종료 이 순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국지자 간에 있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인데요. 우리 무역은 우리나라의 국내 거래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과 물품을 이제 사고 파는 건데요. 이때 물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해요. 재화가 물품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용역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통칭을 해서 무역이라고 하고 이런 무역을 하기에 앞서서는 계약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계약을 성립하는 것이 초기 단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행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종료라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다 보시다 보면 이행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성립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바이어 또는 셀러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상관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행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립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대표적인 법규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무역학과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시겠죠? CISG라든지 인코텀즈라든지 그 다음에 좀 더 배웠다고 하면 영국의 이제 물품매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 밖에도 다른 CISG나 인코텀즈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다양한 법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배울 무역영어 과목에서는 3대 법규라고 해서 CISG, 인코텀즈, UCP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빈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운송이랑 그다음 보험과 관련된 그 다음에 종료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 파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CISG, 이제 인코텀즈 이 부분이 정말 상당히 이제 방대한 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만큼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CISG는 성립뿐만 아니라 이행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립과 이행 부분에 3대 법규가 모두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ISG, 인코텀즈, UCP 요게 이행 파트에서 많은 부분, 성립 파트에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라서 요 3대 법규를 가장 열심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운송보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송보험도 이제 UCP에 준해서 좀 다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 자체는 CISG랑 인코텀즈 계정본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운송보험 넘어가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만 완강을 해보세요. 저의 지금 수업을 2배속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처음에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이해 다 하고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2배속 해도 되고 1.5배속을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한번 완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들었을 때 그때 못 들었던 거,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가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해하다 보면 여기서 앞에 게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각각의 법규는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완강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 안 돼도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혼자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이제 문제 푸시면서 이제 해결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완강을 목표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역계약의 성립 파트 무역계약 성립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죠. 왜냐? 우리 국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거래 행위가 특정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무역이 아니라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파트도 참 중요하다. 물론 이행 파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계약의 성립 파트를 잘 볼 건데 일단 이 앞에 나와 있던 국제 무역 특징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정치적인 문화라든지 상관 수입이라든지 언어가 다르다든지 통화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수출이 무역 규제가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게 특징이다. 이런 거는 사실 시험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무역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앞에 다루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고 중간에 볼 거 요거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사실 업무하면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냥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나 간세사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아셔야 될 것들. 물론 통상학과 분들이시거나 무역학과 분들이시면 충분히 아실 것들이겠죠.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이제 중개무역. 이제 여의무역인데요. 이제 수입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게 참 돈벌이 수단도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에이전트 같은 거, 이제 수수료를 취하는 그러한 이제 거래로 돈을 많이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물품을 제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 물품을 이제 판매자로부터 제조자이면서 판매자일 수도 있는데 일단 판매자가 수입한 상품을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내가 A에서 B로 사왔어. 이 물품이 이제 뭐 1번 물품이라고 할게요. 1번 물품을 누구한테? C국에다 파는 거예요. 왜? 얘는 이 1번 물품을 A가 참 싸고 좋게 파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B는. 그래서 C한테 얘한테 사오는 금액에 덧붙여서 얼마를 받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역을 수입한 물품 제3국 재수출하는 형태를 중개무역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로도 나중에 이제 무역을 잘 아신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 좋은 거래처들을 양쪽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서 여기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거나 수수료를 이제 취하고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중에 업무를 하시면서 이쪽 방향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상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직접 무역, 간접 무역이 있는데 요거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수출자, 수입자가 직접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직접 무역인 거고 제3자 또는 제3국을 거친다는 것을 간접 무역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바로 나오네요. 이제 중개무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의무역과 아이무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통과무역을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그냥 제3국을 통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국경만 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merchandise trade랑 그리고 intermediate trade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중개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영어도 같이 용어로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무역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중간중간 용어에 대한 영문으로 표기된 것들 이런 것들 잘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개는 실제로 중개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같은 것들 있죠. 공인중개사 역할하는 것들. 실제로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되지 않고 그냥 이 물품이 여기 있어요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막 중고하는 어플 있죠. 중고를 파는 어플. 그 어플의 당사자는 그 어플을 제공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형태는 결국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merchandising trad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ntermediate trade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이 물품의 판매자가 되고 구매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A 국가에서 1번 물품을 사와. 그래서 제가 1번 물품이랑 헷갈리니까 A 국가로부터 이 볼펜을, 펜슬을 사온다고 치면은 이 볼펜을 사오니까 난 바이어가 되죠. A한테는. 근데 저는 C한테 판매를 할 때는 판매자가 셀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물품을 실제로 구매한 다음에 판매를 할 때 그 구매자가 결국에는 이제 이 펜슬을 최종적으로 사는 그 구매자가 여기에 대한 하자가 있어. 그럼 저한테 묻겠죠. 그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주고 또 우리는 이쪽에 바이어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 물품에 대한 하자라든지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꽤 있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좋은 물품을 값싼 가격에 사올 수 있어. 경쟁력 있는 가격에. 근데 이거를 또 원하는 국가를 알아. 원하는 그 바이어를 알아. 그래서 난 이 사람한테 셀러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intermediary, 그래서 inter랑 중간이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 중간에서 내가 실제로 당사자가 돼서, 즉 여기에는 거래 당사자가 여기 A랑 B, A랑 나와의 거래도 있고 나와 C와의 거래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앞에 말했던 멀티노미널 트레이드는 뭐예요? 얘네 둘 간의 거래인데 얘네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 무역도 많이 나오는데요. 스위치 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수출입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도 직송되는데 대금 결제만 그 다른 제3국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만약에 또 나온다고 하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따로 필기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구나. 무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 계약 성립부터 이행 종료 순이 있는데 그중에 난 성립 파트를 보고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시면서 무역 거래 형태는 뭐가 있지?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유형이나 무형은 잘 아실 것 같고, 물품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기술 사용료, 로열티에 대한 무역 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수출. 플랜트 수출은 이제 한 번에 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제3국에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아시아 국가라든지 또는 뭐 남미 이런 국가에다가 그 생산 공장을 공장 설치를 한다라고 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설비랑 기술이랑 노하우까지, 즉 사람이 같이 달라붙겠죠. 거기 설비를 하고 설비를 이용하는 이제 이거를 설비를 이용하면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노하우라든지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이 상당히 높아요. 단순 물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기술 노하우까지 나간다. 즉 앞에 말했던 유형이랑 무형이 합쳐진 거래죠. 그래서 이러한 수출은 보통 금액이 크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넉다운 수출은 이제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자국의 부품을 수출해서 직접 판매하는 그 형태의 무역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뭘까요? 그 노동비 때문에 그런 거겠죠. 노동비. 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라고 쳐볼게요. 인도에 자동차 공장들이 있는데 자동차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나가는 것보다 실제로 부품을 수출을 해서 인도에서 판매를 하는 게 더, 인도에 있는 인도에 있는 바이어를 판매하는 것이 더 간세적인 혜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동비도 그렇고 간세 혜택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뭐 해외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뭐 영양제가 직구를 하는 거겠지.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셀러분들 소소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판매가 워낙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소소하게 사입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래에서 발생되어지는 관세보다, 물론 그때 관세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좀 더 중견 대기업 형태를 이제 그쪽의 관점에서 본다면 관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품으로 들어왔을 때 0%인데 이게 완성품으로 들어오면은 0% 넘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냥 현지에 다 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서 그냥 빠르게 이제 거의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특별한 기술 없이 거기에서 완성을 만들어 가지고 완성품을 현지에 납품하는 것이 우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넉다운 수출을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위탁 판매 수출, 수탁 판매는 잘 아시다시피 위탁 판매, 우리가 그 물품을 이제 무한으로 이제 수출을 해서 거기서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위탁을 하는 거죠. 그 판매에 대해서. 그런 게 되는 거고, 수탁 판매 수입은 말 그대로 무한으로 수입해서 우리가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2B, B2C는 뭐 이제 기업 간의 무역인지 또는 기업과 이제 개인 고객 간의 무역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OEM 방식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수출 방식, 즉 상표에 대해서 이제 OEM 맡기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나이키 운동화를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베트남 공장,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이제 OEM에 대해서 OEM에 따른 방식으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바터무역이라는 것은 그냥 물물교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거든요, 용어로. 그래서 영문으로 외워주셔야 되고, 바터 트레이드라고 하고, 두 나라가 그 상품을 상호교환한다, 즉 물물교환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중고거래 할 때도 나 A 물품 필요해, 나 B 물품 대신 B 물품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누자면 그게 관련성이 있는 물물 교환이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물품이 우리가 뭐 음식이나 아니면은 또는 어떤 설비다라고 하면 그 설비에 뭐 파생되어지는 물품을 뭐 바이백을 한다거나 물품 관련성이 있죠, 물품 간에. 또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거. 얘는 음식을 주는데 나는 이제 과일을 주는데 나는 뭐 기계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구상무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상무역일 때는 동시개설 신용장이라는 백투백 LC나 에스크로 LC가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둘 다 동일한 이제 물품을 서로 판매자이자 바이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품 대금을 이제 관련이 없다 보면 그 물품 대금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동시개설 신용장이라든지 에스크로 신용장이라는 별도의 신용장을 두고 있어요. 이건 그냥 이해만 하시고 나중에 뒤에 결제 파트 나왔을 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관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생각보다 무역 영어는 배웠어야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인코텀즈 정말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필요에 그 신용장 관련된 뭐 상담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 또 우리 UCP가 배웠던 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2년도 보호무역에 대한 기출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앞서 말했던 그냥 넘어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공부하려면 정말 무역 영어 오래 공부하셔야 되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거는 사실 킬러문항 같이 그냥 끄집어내서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안 맞춰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세요 하는 것들은 넘어가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신 전제 조건은 뭐다? 제가 말한 것만 넘어가야지 제가 꼭 보세요 하는 것까지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렸고, 이 보호무역은 기출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기도 하고, 원래 꾸준히 뭐 대두되긴 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 이제 오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호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상적인 이슈가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쯤 더 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기조에 맞춰가지고 관련된 뭐 무역 이제 이슈들에 관련된 뭐 이제 이런 관세 정벽이나 세이프가드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혹시나 뭐 이제 시대 그때 이제 그 기조에 맞춰가지고 이런 용어들은 좀 봐줄만 한데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책에 있으면 한 번쯤 읽고 가셔도 운 좋게 맞출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관세 정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마다 관세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특히나 우리 FTA가 체결된 이유로는 FTA 협정국 간에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중 분쟁 때문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관세 장벽으로서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기본 이제 뭐 8% 정도인데 이제 중국산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거기 플러스 50% 먹는다고 50%를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국가에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장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세로서 장벽을 한다는 거고, 덤핑, 보복, 긴급 관세 등이 있다. 이거는 관세법에서 배우실 거고, 비관세 장벽으로는 그 밖에 뭐 수입 허가제, 할당제, 뭐 커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관세 부과하는 방식 외에 그 물품을 일정 수량을 안 받는 거예요. 일정 수량까지만 뭐 몇 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그때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WTO 협정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WTO 기구에서 이제 이러한 관련된 협정문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수입 구제 조치로서 특정한 물품이 이제 수입량이 너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동일한 물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거, 입거나 입었을 수도 있고 입었거나 실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해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WTO에서 명문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무역을 통해서 하나의 한 국가가 독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문에 이렇게 넣어주고 있다. 그래서 관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저는 그 중에 하나도 보호무역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관세사로서 보호무역을 좀 잘하고 있는 관세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회계사분들이는 아니면 미국 회계사분들이 이제 이쪽 파트를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금액을 이제 실제 심각한 피해나 우려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계산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의 이제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저는 뭐 이쪽 부분도 열심히 파면 하나의 관세사로서의 스페셜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회계 쪽에 자신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그렇게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뭐 시장 조사하고 거래선 발굴하고 신용 조회하고 거래를 제의하고 이런 되게 다양한 절차가 있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사 일단 마켓 우리나라에 잘 팔려. 근데 이게 과연 그 나라 잘 팔릴까?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물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 나라에 있네? 얼마 주고 팔까? 이런 조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거래선을 발굴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선을 발굴했으면 그 거래선이 실제로 신용이 두터운지 이런 것도 조회를 하게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거래할래? 라고 해서 청약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거래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약을 하고 이 청약이 이제 주문이 되고 그 다음에 승낙이 있거나 또는 이제 주문 확인이 되면 이제 매매계약이라는 거를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승인이나 또는 그 밖에 수출입 파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품을 확보하고 기간에 주기 위해서 뭐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협력사들한테 받아서 조달을 해준다거나 이런 다음에 통관이 이루어지고 서류를 구비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다. 요건 시간 내실 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내 순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신용조회, 거래제의, 거래조회. 이게 여기 먼저 들어가야 되나 여기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서류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헷갈리는 부분들만 체크해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막 암기식 따서 외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장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송장 인보이스라고 하는 사업송장은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나중에 관세사 되시면. 그리고 무역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제가 이그젬플을 하나 업로드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씩 외우는 것보다 딱 그 서류 보자마자 이런 거구나 정도 아시면 나중에 관세사로서 필드에서 업무를 하실 때도 송장 내가 실제로 이렇게 보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장이라는 거는 이제 청약하고 승낙해서 그 물품을 보낼 때 그 서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수출입 통관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고 그 물품에 대한 명세가 기재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것을 커머셜 인보이스, CI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상호송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견적송장을 프로포마 인보이스 프로포마 인보이스에다 그냥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관세 심사를 받거나 또는 통관을 할 때는 커머셜 인보이스가 원래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전 단계가 견적송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로포머스 인보이스에서 뭐 이상이 없으면 보통 그대로 커머셜 인보이스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그걸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용송장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세간제출 송장이라 해서 그걸 볼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뭐 이제 그 밖에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의 3대 서류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상호송장,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BL이란 게 있는데요. 다 뒤에서 이제 배울 거니까 꼭 완강하시면서 아, 그때 말했던 게 뒤에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도 같이 할 거거든요. 저는 2차에 이거 쓰면 좋아요. 2차 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중간중간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왕 공부하는 거 1차 따로 2차 따로 하는 것도 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1차를 하면서 아, 2차 때 어떻게 해야지? 왜냐면 1차는 붙으실 거예요. 진짜 1차 모형영어 탄탄히 하시고 회계학 갈아 넘기시면 붙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일 가락률이 높은 게 이제 회계, 그 다음에 무역영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열심히 해주신다면 충분히 1차는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 2차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2차에서 앞에 보통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개요 이런 부분에 무역계약이란 국가 간의 물품 매매 계약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를 이제 물물 약정이다 라고 쓰는 것보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물품을 이제 인도를 약속하고 매수인의 수령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다 무역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계약에 대해 쓰고 그 밑에다가 뭐 주저리 그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쓰는 게 보통의 답변 틀이긴 해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 2차 논술의 모범 답안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답안을 쓸 때 앞부분을 이렇게 무역계약의 정리라든지 무역거래의 정리는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계약, 종속계약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주계약은 물품 매매 계약을 말하겠고 종속계약은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국내 거래와 다르게 국가 간의 이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계약도 해야 되죠. 뭐 필요하면은 이제 보험계약도 해야 되고 당연히 결제계약도 금융대행 계약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무역거래에 부대되어지는 종속계약이 이렇게 있다. 요거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뒤에서 협박에서 배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법적 성질, 요거는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봤던 것 같거든요.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그래서 낙상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낙성 합의계약에서 그 다음에 쌍무계약 그 다음에 유상계약에서 분류식 계약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자리 따가지고 무역계약 법적 성질은 낙상 유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암기식을 땄던 기억이 나고 뭐 안 따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HS라는 2차 과목이 나오는데 품목분류 그거는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점점 더 잘 나왔고 더 이제 스피드가 올랐어요. 공부 스피드가. 근데 무역영어는 한 번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가올수록 내가 잘 틀리는 것들 위주로 암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낙성 합의 계약은 이제 그 당사자들 간에 컨센슈얼 컨트랙트라고 하니까 이거 잘 외워두시고요. 청약에 대한 이제 승낙이 있으면 합의된다라는 거라서 즉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그 합의하에 계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이 특별한 이제 요물 계약과 이제 지금 구별된다라고 하잖아요.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만 계약을 성립하는 것이 요물 계약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선입금을 한다거나 또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승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청약에 대한 내 승낙만 있으면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무역계약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대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인 거고 쌍무계약은 뭐예요? 양 당사자들 간에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쌍방으로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무를 가져요? 자, 바이어는 우리 앞으로 바이어는 B로 할 거고 셀러는 S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셀러는 뭐예요?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얘한테는 대금 지급 의무, 얘한테는 물품 인도 의무.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사람만 이제 의무를 취해야 되는 그런 계약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류식 계약이다. 즉 요식행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은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계약 성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식 그 구두 그 문서와 명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묵시계약, 당사자들 간 상관습에 의해서 다 계약서 안 써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분류식 계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낙상유불이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승낙과 이제 청약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된다. 즉 그 밖에 뭐 어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계약을 실제 성립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유상이니까 대금을 이제 수령하게 되면 유상계약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는 묵시계약도 포함하는 분류식 계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끝낼 건데요. 선내 하역 비용 부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선사 기준이에요. 선사 기준. 요거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이제 운송 관련된 거 나왔을 때 언급을 해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그 알아두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처음 1회독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그냥 얇은 포스트잇 있죠. 이런 거. 이런 걸로 해서 심심할 때마다 이제 보시거나 저는 그 공부할 때 휴대폰을 안 쓰긴 했거든요. 만약 휴대폰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이걸 그냥 이 부분만 찍으세요. 찍어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기다릴 때 외우고 이렇게 하기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 짬짬이 볼 때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해서 이제 그 과목의 그 챕터를 공부하기 전에 보거나 아니면 이제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보실 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사 기준이고요. 라이너텀, 벌스텀이라고도 하는데 벌스텀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영어로 외워두셔야 되고. 선적비, 양육비, 선사 부담 조건으로 사실상 운임에 포함돼서 FOB 조건은 수입자, CIF 조건은 수수자가 부담한다. FOB, CIF 일단 넘어가세요.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아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이 부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선사 입장에서는 벌스텀이나 라이너텀 같은 경우는 다 부담을 하니까 프리라는 게 안 붙죠. 그래서 F가 안 붙잖지, F가. F 안 붙는 거는 선사가 다 부담한다. 근데 선사가 부담하는 결국에는 운임에 녹이겠다는 거예요. 운임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할 때 당연히 거기에는 비용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적비, 양육비를 선사가 부담한다.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free in out. 즉, 그 벌스텀이랑 이제 반대편인데 FIO라고 하고 선사 기준에서는 둘 다 이제 프리하다라는 거니까 선적비, 양육비. 여기 선적비가 뭐냐면 물품을 실는 거예요. 양육비는 물품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 즉 선박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사 입장에서는 물품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이 선주 부담이 아니라 하주가 부담해요. 그래서 보통의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주가 하는 거죠. 뭐 하주가 이제 그거에 대한 용역을 다른 데다 지급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직접 자기가 선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있을 때 FIO를 체크할 거고요. 또 F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free in 들어갈 때, 즉 선사가 들어갈 때니까 선적비는 부담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릴 때는 자기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비만 운임에 부과한다. 프리아웃은 뭐예요? 선적비만 이제 부과를 하고 내려갈 때는 이제 부담을 안 한다고 하니까 선적비만 이제 선사가 부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의 성립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